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세무회계 기출이 아니라 공개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다음 중 교세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그쵸? 2번.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규정을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 자, 세법이 있고 국세기본법이 있잖아요. 자, 항상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항상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우선합니다. 세법 우선이에요. 물론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국세기본법이 우선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일단은 세법이 우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답 2번이 되겠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미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하여야 된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 결정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의하여야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다음 중 세법상 특수관계에 관한 설명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개인의 사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관계에 해당 맞고요. 2번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자를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1번이 되면 당연히 2번도 돼야 되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국세 부과의 원칙이네요. 보니까 철수가 자연 부가세 신고 시 A 거래처의 거래에 대해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부가세 관련 상담받은 답변을 토대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변 세무조에서 A 거래처에 대한 부가세 처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받은 답변과 유사 얘기를 토대로 처리한 것인데 왜 과세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 없이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문제 가끔 나와요. 이렇게 세무조사할 때 사전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세무 처리를 해도 자, 국세청의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단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중요하다. 당연히 내가 사전에 받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사전에 받아서 이거대로 했는데 국세청이 아니라고 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 자체는 뭐죠? 자, 1번 실질과세의 원칙은 뭐예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를 때 실질 귀속자에게 한다. 이런 뜻이고 소급과세는 말 그대로 중간에 세법이나 어떤 기타 법이 바뀌었을 때 이 전에 거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말 그대로 조세감면 후에 사후관리가 돼야 된다. 답은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있는 거요.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44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가장 적절한 용어는 무엇인가 볼게요. 자, 봤더니 지난 2015년 법인세 1,000만 원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이 300만 원을 초과 납부했대요. 그래서 A사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같이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세금을 더 냈어요. 더 냈어.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 있고요. 원래 세금이 있고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자, 납부세액이 더 커요. 원래 계산한 것보다. 이럴 때는 무슨 신고를 하냐면은 우리가 잠시만요. 납부세액이 더 많을 때는 무슨 신고하냐면은 경정신고라는 거 하고요. 거꾸로 내가 세금을 적게 냈어요. 적게 냈을 때는 무슨 신고라고 말을 하냐면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게 냈으니까 요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가는 수정신고가 되겠고요. 수정신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세금보다 많게 신고했으니까 경정신고 죄송합니다. 경정청구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법정신고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되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안 했으니까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45분 납세자 권리 구제에 관한 설명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보겠습니다. 자, 1번 이게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1번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 의무자의 청구에 위해서 그 국세 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 전적부 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전에 적법한지 죄송해요. 다시 과세 전에 적법한지 아니면 적법하지 않은지, 그래서 과세 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를 우리가 과세 전적부 심사라고 합니다. 자, 2번 세무조사 결과에 관해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 과세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과세 처분이 뭐냐면 너 세금 더 내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분은 우리가 법률상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권리나 위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처분이라고 해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 국세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심판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이 안 되면은 이 신청이 잘 안 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필요적 전치라고 하는데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서의 심판청구가 있고요.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있는데요. 얘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돼요. 택일. 그러니까 둘 다 거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거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만약 불복되면은 다시 얘를 가지고 재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4번 납세자가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4번. 자, 46번 다음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기타 사배 유출이네요. 볼게요. 1번 대주주니까 뭐겠어요? 내가 이거 굳이 보지 않더라도 문제만 푸는 거니까 대주주니까 배다. 자,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를 손익세 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산했네요. 토지 취득한 거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얘는 뭐다? 유보. 자,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을 받고 10만원을 지출한 금액에 손익계산서 접대비를 계산했다. 자, 접대비는 뭐예요? 증빙 없는 거. 증빙 없는 거랑 뭐죠? 증빙 없는 게 아니라 증빙이 있는데 초과된 거죠? 그래서 접대비의 한도 초과액이죠? 한도 초과액 뭐예요?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 되겠죠? 자, 4번 대표이사니까 뭐예요? 내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상여가 되겠죠? 답은 기타 사회 유출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결산조정 뭐죠? 장부에 결산을 해야지 되는 거고, 신고는 신고시 법인세에 신고시 해도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얘는 장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 얘는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세무상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신고조정사항은 결산 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과정에서 세무조정 계산서만 계산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어요. 3번 신고조정사항은 법인세 신고 기한 후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거, 즉 세무조정이 없어도 되는 거를 골라보겠습니다. 1번 자, 기억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실제 매입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자,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는 건데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한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뭘로 해야 된다? 시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시가와 매입가의 이 차이를 송금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세무조정이 필요하고요. 니은 지방세 과원납금의 환급금. 자, 지방세 과원납금의 환급금이에요. 과원납금이죠. 과원납금 어떻게 되죠? 송금 불산입 되죠. 그러면 이자 수령한 것도 뭐가 되겠어요? 반대 예정이니까 입금 불산입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기억 니은 빼면 답은 4번이죠. 볼게요. 장기하부 판매 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K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산하였다. 얘는 왜 되냐? 왜 되냐면 자, IFRS는 뭐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할부는 어떻게 되죠? 장기 할부는 무조건 현할차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 만약에 IFRS 너 이거 현할차 하면 안 되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세법이 인정해 줍니다.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확정 기여형이죠. DC형이니까 회계 처리도 어떻게 하죠? 퇴직급여하고 미지급금하면 끝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비용으로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리을도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49번 재빠방업을 영위하는 3일은 결산 시 평가손실을 계산하였다. 평가손실 계산했네, 그렇죠? 자, 인정되는 것이네요. 기억 장부금액이 1억 원인 기계장치가 태풍, 자 천재지변이죠. 파손되어 처분 가능한 시가인 1천만 원 감액하고 손상 자산 9천만 원 계산한 경우에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니은 제품인 빵이 유통기한 경과로 부패하여 전량 폐기 처분하고 재고재산 폐기 손실을 계산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좀 헷갈리면 내가 세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세법을 만드는데 태풍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었는데 얘를 회사에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세금을 더 내줘.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된 거냐? 태풍이 나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소실이 됐는데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빵은 당연히 유통기한이 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장세가 잘 돼도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는 게 한두 개는 생기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얘도 어떻게 돼요? 제빵업을 할 때 엄청난 피해가 생기겠죠. 그렇죠? 내가 팔지도 못했는데 송금 인정이 안 돼서 세금까지 내야 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0번. 다음은 주 3일의 손익계산서 인건비 내역이네요. 자, 보니까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은 급여의 40%고요. 자, 보니까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진행 중인 자산이니까 얘는 자산, 그쵸? 그리고 본사에는 비용이 있겠죠? 보겠습니다. 자, 한도가 급여의 40%예요.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사용인은 직원이죠. 직원은 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자, 2번 보겠습니다. 급여의 1억 5천에 40% 하니까 6천. 자, 얘는 1억에 40% 하니까 40이네. 4천이네. 그쵸? 근데 6천이 한도인데 5천까지 계산했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한도 계산할 필요가 없고. 자, 얘는 4천인데 7천이니까 얼마 부족해요? 3천. 3천만큼 비용으로 더 계산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송금 불산입.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임원이니까 소득 처분은 상여. 자, 그리고 보니까 얘는 자산으로 인식했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회사는 이게 회사거든요. 얘가 세법. 자, 회사는 어떻게 했어요? 건전 중인 자산을 3천만큼 더 인식을 했네요. 그쵸? 세법에서는 건전 중인 자산 3천이 없는데,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송금으로 산입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송금 산입한 거는 항상 마이너스 유보 발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부관 경비네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업무부관 경비란 업무무관 경비 관련 송금불산입 항목은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과 관리에 따른 비용 등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출자자나 출연자의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등도 속한다.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 복이 있었었죠? 3번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리 있는 비용 또한 당연히 업무무관 부동산이니까 업무무관 경비에 포함이 되겠고요.
자, 4번.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취득부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4번이에요. 자, 4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뭐냐면 특례 조항이에요. 특례 조항이 어떤 특례가 있냐고 하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했는데요. 얘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예요. 소나타는 업무 무관 자산, 그쵸? 우리가 불공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산 처리 어떻게 처리하면 차량 운반구는 어떻게 처리해요? 취득 부대 비용도 취득 원가에 가산하죠. 그쵸? 취득 부대 비용도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데 자, 이건 취득세 등도 마찬가지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70원이고 취득세가 30원이면은 유형 자산 100이죠. 그 예를 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정해법으로 상각을 해서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데 자,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유형자산으로 이 얘를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5년으로 해놓고 70으로 해야 되죠. 70으로 해서 나누기 5에서 얘만큼을 상각비를 인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회사의 회계 처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요것도. 그래서 세법에서는 요것도 특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 문제는 나와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법인세법상 손익기소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상 손익기소 시기는 기업회 기준과 다를 수 있겠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2번. 자, 금융보호법 이외의 법인이 이자 비용을 발생주에 따라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무 조정해야 된다. 자,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이자 수익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원청징수 대상인 것만 그렇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53번. 다음 자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3일에 세법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액이네요. 자, 회사는 10월 22일에 제품의 평가 방법을 신고했대요. 그쵸? 총평급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대요. 자, 원래 우리 재고자산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과세기간 종료 3개월 이전이니까 9월 30일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신고한 거 우리가 무슨 신고라고요? 임의 변경 신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맥스 선입선출법이라 기존에 신고한 것 중에 적법한 거. 그쵸? 그래서 보면은 선입선출법이라 제품이니까. 그쵸? 선입선출법이랑 기존에 적법하게 신고한 거 뭐예요? 총평균법. 얘의 뭐예요? 맥스니까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장품을 신고한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나 계산 실수로 50만 원을 과소 계승했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800만 원인데 실제로는 얼마야 된다고요? 850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2850이 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더니 자, 정답을 3번을 하고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게 해석상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저장품이 이 800이 평가 후인지 지금 보세요. 총평급을 평가하였으나 과소 계상했다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평가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액이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평가 후의 금액인지 평가 전인지 조금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제가 만약에 풀라면 저는 4번으로 풀 것 같은데 일단 답이 3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평가 후에 금액이 반영된다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54번. 용산역에 위치한 3일의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3일의 김삼일 대표이사는 자신의 향후에래요. 거래처가 향후에네요. 그쵸? 로부터 60원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의 건물을 매각하는 제안을 받았고 그런데 보니까 시가는 100억인데 올바른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보기에 기부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대비랑 기부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한 거를요 어떻게 하죠? 접대비는 특권자, 기부금은 특권자가 아닌 거. 그쵸? 그래서 우리는 기부금이니까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부금에서 이 기부금은 어떻게 이 저가 양도나 고가 매입의 금액을 기부금을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서 판단을 하느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정상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은 13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 100억이죠? 그러면 얘 플러스 마이너스 130이니까 얘는 70억부터 130억까지가 정상가액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자, 근데 매각하는 게 60억이죠? 그럼 얘랑 60억이랑 비교하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얘랑 비교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가 양도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의 저가 양도했어요? 10억. 자, 이 10억 저가 양도한 건데 거래처가 어디다? 향후에니까 뭐다?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55번 제가 펼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요거 계산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도 제가 계산하는 것까지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는 풀어볼게요.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해볼게요. 자, 원래 보니까 쭉 보니까 자, 2억인데 직원의 실수로 2억 3,500으로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거죠. 얘를 얼마로 바꿔요? 2억으로. 자, 그러면 이거 하면은 얼마예요? 2억이 5%니까 1,000만 원이죠? 자, 한도에 1,000만 원이 어디로 와요? 일로 와죠. 3과 10 중인데 10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랑 얘 중에서. 자, 그래서 요거죠? 자, 얘가 얼마다? 1,000만 원. 그래서 비교했더니 얘가 1,500이 된다. 그래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요거 자체가 요거 여기 있는 거에 만약에 뭐 계산하라고 나오면 어려워. 이거 자체가 어려워요. 이렇게 표로 주어지면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올 때는 푸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는 틀리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넘어가야 돼요. 괜히 붙잡고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7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56번 3일의 제7기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도 이것도 제가 푸는 거를 권장하진 않아요. 권장하진 않습니다. 자, 대손충당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회계상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랑 세법상 충당금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비교해서 얘를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한도 초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한도 초과가 되면은 세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유보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구하냐? 자, 회계자는 대손충당금 잔액 구할 수 있죠? 해볼까요? 자, 어디 있죠? 요걸로 결산서 여기 있네요. 그쵸? 기초가 얼마예요? 2,500에 단기 대손 처리한 게 5, 단기 추가 설정한 게 3이니까 기말은 얼마예요? 23. 그럼 얘는 23. 세법상 충당금은 원래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다행히도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되는 채권 금액을 주어줬어요.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 맥스 1%랑 정기과 실적률 구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2%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2% 곱하면 되는 거예요. 5억 곱하기 2% 하니까 1,000만 원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자, 세법상 충당금 한도는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래서 얘랑 했더니 초과액이 1,300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기말 잔액이 얼마 된다? 1,300. 대손충당금 어떻게 세무 조정하죠? 정기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여기서 감소시켜주고 없애주고 증가한 거 13을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기말 잔액이 13이 돼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1,000만 원, 니은은 1,300인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항목인데 순서네요. 그쵸? 이건 쉽네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채권자 불분명. 두 번째는 지급받는 자 불분명. 세 번째는 건설자금이자. 네 번째는 업무마자산 차입이자 되겠죠? 그러면 하면 디귿 리을 니은 기억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대여한 자금을 업무부가 가지금 또 나왔네요. 그쵸? 자, 법인세법에서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업무부관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거나 또는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보다 낮은 이율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 차익을 입금 산입한다. 자, 왜 그래요? 내가 회사가 대표자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자를 1%만 받았어요. 원래는 시중이자율이 그래서 우리가 적정이자율이라고 되네요. 적정이자율이 3%면은 내가 3%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1%만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2%를 덜 받은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입금 산입해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업무무한 과징금에 대해서 설정한 대성충당금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쵸? 당연히 그래야겠죠. 디귿 업무무한 과징금에 관련 지급이자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면 안 되겠죠? 4번 리을 업무무한 과징금을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니은과 리을은 이어지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3일의 대표이사 홍길동 씨에게 2020년 1월 1일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했으며 자, 현재 동대여금의 적수는 10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8%인 경우에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8% 쓰면 되겠구나. 세무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수 어떻게 계산하죠? 이 적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대여금 곱하기 일수인데 일수가 얼마죠? 365일이고요. 적수가 10억이에요. 그쵸? 자, 그럼 대여금 구할 수 있죠? 대여금 얼마예요? 365 나누기 10억이 되겠는데 자,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차입이자율 8% 곱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제가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10억을 360으로 나눈 다음에 8%를 곱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은 219 178 082 점점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219 178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대표자니까 상여가 되겠고 금액이 219 178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3일의 과세표준 금액이네요. 자, 과세표준이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산식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은 더하고 송금 빼고 지정기부 한도 초과액이니까 더하고 비과세 소득이니까 빼고 소득공제 빼시면 되겠죠. 얼마냐면 더하기 더했더니 3억 5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하면은 마이너스 290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500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61번 이제 소득세네요. 그쵸? 자,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은 열거주에 위하여 그렇죠. 법인세법은 뭐죠? 순자산 증가설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번 지문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소득세법은 부부라 하더라도 개인 단위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죠. 그쵸?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별도로 세금을 각각 낸다. 3번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4번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뭐예요? 원청징수로 끝나는 거. 얘는 원청징수로 끝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청징수를 하되 추후 납세 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다시 정산하는 거는 아니죠. 얘는 원청징수로 끝난다. 분리과세니까. 분리해서 과세했으니까. 그쵸? 답은 4번이고요. 자, 62번 종합소득금의 계산 시 선택점 분리과세가 가능한 거는 뭐죠? 찾아보니까 자, 연금이랑 기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 중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에요. 자, 옳은 것은인데 자, 봤더니 자, 일단 2번부터 볼게요.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아니죠. 그쵸? 조건부 종합과세. 자, 직장공제 초과 발행금은 얘는 이자소득이죠. 얘는 배당소득이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자 배당소득 합쳐서 금융소득해서 얘도 조건부 얘는 비과세죠. 그쵸? 아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실명 금융소득은 우리가 무조건 종합과세 되진 않아요.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자, 이게 좀 문제가 애매한데 답은 1번인데요. 자, 우리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원래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일단 국외에서 지급하는 것도 맞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청지수가
안 된 거예요. 원천징수가 안 된 거. 근데 여기는 지금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번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64번. 다음은 2020년 김삼희 씨의 상가 임대 관련 소득이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 소득의 총 수익 금액인데, 그렇죠? 총 수익 금액이니까. 자, 2020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7월 1일부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만 이때만 2020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시면 1억에다가 7, 8, 9, 10, 11, 12니까 12분의 6, 6개월이죠? 하면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3번이네요. 자, 65번. 다음 자리에서 거주자 김삼희 씨의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자, 근로소득이랑 근로소득 금액이랑 다르다 그랬었죠. 그쵸? 그래서 근로소득에서 뭘 빼요? 비과세 소득을 빼면 얘가 근로소득 금액이다. 그쵸? 자, 기업 파트너의 월급료가 200만 원이니까 200 곱하기 12에서 2,400. 상여는 월급의 500%니까 200만 원 곱하기 5에서 1,000만 원이고. 자, 실비변사적인 성격의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까지 비과세요?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만 원에서 20만 원 뺀 다음에 곱하기 12 하시면 되겠죠? 5만 원에서 12만 원 곱하니까 60만 원. 자, 그 다음에 중식대는 월 10만 원인데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으니까 얘는 비과세. 자, 연간 연월자 수당은 100만 원이니까 얘는 과세. 자, 그래서 보면 요거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시면 얼마예요? 3,400에 3,460에다가 100만 원 더하니까 3,560인데, 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3,560만 원이니까 여기에. 자, 그래서 했더니 750만 원에 여기다 빼기 75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초과액이니까 3,560에서 1,500을 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5% 하면 해볼게요. 3,560만 원에서 1,500 곱하기 15% 하면은 얘가 309만 원. 그래서 여기다가 750을 더하면 1,059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시면 되겠죠? 얼마가 나오냐면 2,501만 원이 나오네요. 그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다음 대에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철수, 너 영의 로또 다 당첨됐니? 영이. 고마워. 근데 세금이 엄청나네. 로또 당첨이 1억을 받았는데 기타 소득에 해당돼서 소득 금액이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억이 얼마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영희는. 자, 영수. 거기에 개인 지방 소득의 소득세 10%를 추가하는 거 맞죠? 맞고요. 순위. 그럼 영희는 내년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겠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합결되지만 로또가 당첨되는 거는 기타 소득이 발생되었으니 여기까지 맞는데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얘도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로또도요. 그래서 순위가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영희는 이게 맞는 설명이겠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 나머지 읽고 답을 유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7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6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업인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체에는 여기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다음 연도를 이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맞는 설명인데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2020년 발생한 이원 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이죠. 이런 것들은 나오시면 가볍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68번. 다음은 근로소득자. 이런 근로자가 아닌데 이주원 씨가 자녀를 위한 지출한 교육비예요. 자, 교육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소득 요건이랑 나이 요건이 있죠. 자, 나이 요건,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데 소득 제한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장남 소득 금액 없으니까 일단은 된다. 그쵸? 차남은 보니까 사업소득 금액 150, 100 이상이니까 안 된다. 장녀는 소득 금액 없으니까 일단 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럼 차남은 일단 빼고, 자, 대학원은 장남의 대학원인데 대학원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된다. 그쵸? 배우자 된다 안 된다? 배우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장래 고등학교 수업료 되죠? 그러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자, 69번 다음 자리에서 김삼희 씨가 종합소득금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봤더니 금액이 4천이고 소득공제액이 1000이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72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빼기 1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5% 하면은 얼마죠? 3천만 원 곱하기 15 잠시만요. 3천만 원 빼기 1200 곱하기 15% 하니까 270만 원이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더했더니 더하기 720 했더니 342만 원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70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번.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 정산하죠. 그쵸? 3번.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왜 만들었냐면요. 국세청에서 사람들이 자꾸 현금을 쓰면서 우리가 소득을 누락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다 이런 분들이. 자, 그래서 이러한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목적인데 해외 거를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4번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71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되고요. 2번 과점주주가 보유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도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고요. 3번 대주주 소유 상장 주식도 대주주가 할 때는 양도소득의 대상이 됩니다. 4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개가 아니고 포함해서 같이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지만 별개일 때는 되지 않아요. 답이 4번이 되겠어요. 72번 이제 부가세네요. 부가세법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제한된 용역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간접세고요. 3번 부가세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자가 공급한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계산한 다음에 세를 적용하는, 자, 앞에 건 잘 몰라도 뒤에 거 보고 풀 수 있다. 뭐죠? 우리가 부가세는 뭐라고요? 전산세무다. 그쵸? 뭐라고 외우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전세.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전단계 세공제법. 자, 재경관리사 준비하시면서 전산세무라는 자격증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산세무 자격증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배운다? 전산세무를 떠올리면서 전세라고 배운다. 전단계 세공제법.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전산세무라는 자격증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전산세무를 떠올린다. 전세 1급, 전세 2급. 전산세무를 떠올리면 전단계 세공제법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얘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73번 다음 중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네요. 납세 의무자 1번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납세 의무를 부담함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죠. 납세 의무자 맞습니다. 2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요거 유의하라고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릴 거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 여부에 관계가 없어요. 얘만 그래요.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계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사업자인데 이때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구할 때 개인들도 부가세 내죠. 그쵸? 이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3번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은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4번 계속 반복적인 위사로 제야 또는 용역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7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네요. 자,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반 과세자랑 관이과세자 나눠지죠? 일반 과세자는 몇 기로?
1기, 2기. 그래서 1기 예정과 확정. 예정과 확정. 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그래서 원래 법적인 용어는 예정 확정이 아니라 뭐예요? 뭐 최종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쓴다고 했었었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 부가가치세는 1년에 2가세기가 나누는 거 맞고 매 6개월마다 확정 신고하는 거 맞고요. 신규 사업자는 자,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등록은 연도에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언제예요? 일반일 때는 1기 중간에 있었으면 1기 끝이 되겠고 2기 중간에 있으면 2기 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3번 간이가세자는 요거고요. 4번 폐업자는 폐업일까지가 맞습니다. 75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네요. 1번 과세 사업을 위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부가지세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간주 공급이네요. 문제가 간주 공급 뭐죠? 자가 공급, 개인적 증여, 그다음에 개인적 사용, 그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자계 사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2번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승용수태 유지니까 요것도 간주 공급이 되겠죠. 자가 공급. 3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재해 공급 맞고요. 4번 자, 요것도 별표예요. 답은 4번인데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론 이제 나머지도 똑같긴 한데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으면요.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안 됐으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질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뭐 세금에서 발행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 생산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는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요게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의 공급식이네요. 1번 통상적인 용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데 맞아요.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에요. 2번 장기화물 판매는 언제죠?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데 이건 뭐예요? 재화의 공급이죠. 그래서 이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고 장기화물 판매는 언제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정확히 얘기하면 그쵸?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때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사업상 증여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가 되겠고요. 수출 제한은 수출 제한의 선적일 또는 기적은 이거 비행기 싣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어요.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자, 장기하부 판매랑 수출 제한랑 섞어버려요. 섞어버린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2기 뭐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또는 뭐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수출제가 이렇게 줘버리고 장기하부 판매처를 해버린 다음에 2021년에는 뭐 50을 줬고요. 2022년에는 70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문제 푸실 때 어떻게 푸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풀어요. 이거 아니고 수출일 때는 선적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해서 120을 써주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나오시면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77번 다음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한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영세율은 이중과세 방지고요. 면세는 역징성 완화 맞고. 자, 영세율은 무슨 제도다? 완전 면세고요. 면세는 거꾸로 부분 면세. 다른 말로 하면은 불완전 면세예요. 자, 매출 시에는 영세율과 면세 둘 다 거래쟁수 위의무가 있어요. 다만 영세율은 영세율인 것 뿐이죠. 그쵸? 자, 매입 시는 환급받고 면세는 환급되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8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기억. 외상 매출의 매출의 른이는 100만 원이 차감된 금액이에요. 차감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제대로 됐네. 그쵸? 그대로 3억 7천. 니은 거래처 파산율이란 대손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쵸? 정확히 얘기하면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 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잘 따져야 되죠. 현금으로 줬을 때랑 현물로 줬을 때. 현물로 줬을 때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고요. 현금을 줬을 때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돼요. 지금 금전이니까 얘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0원. 자, 매생매출금의 지급 지연을 인한 수령한 연체이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내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은 3번이 되겠죠. 자, 어떻게 떠올리시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매출을 했는데 3월 30일 날 받기로 했어요. 세금계산서 언제 발행된다? 이때 발행되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연체가 돼가지고 4월 30일 날 줄지 뭐 7월 30일 날 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 따라서 이자 금액이 당연히 바뀌죠. 그쵸? 당연히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는다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언제 받을 줄 알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부가세를 하고 싶어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넣으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79번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 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 의무가 없어요. 발급하시면 안 돼요. 답이 1번이고요. 자,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2번 중요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요거를 어떻게 말장난치느냐? 얘를 임의적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도 당연히 잘 아시겠죠? 요건 쉬우니까. 자, 그리고요. 3번, 4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80번입니다. 부가세법상 간이가세자의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번에 간이가세자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얼마다? 8천만 원. 그쵸? 그리고 신용카드 몇 퍼센트? 1.3% 요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1번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법인 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개인만 돼요. 자, 2번 간이가세는 간이가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가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영세율도 할 수가 있다. 3번 간이가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래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나중에 할 건데요. 공급대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시고 거기다가 10%를 곱하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공제세액에다가 이제 재고자산, 재고매입세액 뭐 등등등등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신용카드까지. 그래서 납부세액 이렇게 나오는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때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 있고 4번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맞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세무회계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